야 나머지 괜찮아? 네. 당연히 조심해. 마스크 쓰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 세명? 지금 찍고 있는 거지? 네. 근데 V하고 해주시면. 저거 내가 가진다. 아, 명가쌤 막 민주차쌤 사랑해요. 명학생 영상 뽑고 싶다. 여기 방점은 점찍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기억을 보면 세종어제 후민정음의 첫 번째 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여기 점 하나, 점 두 개, 하나, 그리고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은 왼쪽 글자에 찍혀 있는 걸까요? 오른쪽 글자에 찍혀 있는 걸까요? 오른쪽 글자에 찍혀 있는 겁니다. 네, 당시에 우리가 이 방점이라고 하는 점을 찍었는데 이거는 이 랏이라는 글자에 한 점 찍혀 있는 거, 말이라는 글자에 두 개 찍혀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 방점이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중국말. 성조가 있으면 성조. 그래서 방점은 성조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방점이 적혀 있었으니까 옛날 우리말에는 성조가 있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성조 같은 경우는 좀 더 알기 쉽게 한다면 음의 높낮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방점을 찍어서 음의 높낮이를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 음의 높낮이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저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럼 성조에 따라서 말의 뜻이 구별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유아는 머리 색깔이 바뀌었네? 네, 언제 바뀌었어? 어제요. 그래서 의미를 구별한다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현대국어에서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자가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음운이라고 했습니다. 음운. 다음에 음운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눴었는데 자음과 모음처럼 끊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음운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분절 음운, 음소라고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이 글자랑 끊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분절 음운일까요? 분절 음운은 아닙니다. 성조라는 것 자체가 그 자음과 모음, 글자에 얹혀서 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눌 수 없는 소리의 길이랑 똑같은 비분절 음운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음의 높낮이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음운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끊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오해할 만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방점, 이 점 자체가 비분절 음운은 아닙니다. 방점이라는 거는 성조, 음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일 뿐인 거고 성조와 음의 높낮이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저 점은 그냥 기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조의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거를 중세국어 시기의 발음으로 읽은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어디서 들어봤어? 한 300만 맞아. 먼저 국어 의문학을 전공하신 계속 이걸 얘는 표범이지. 스타는 저거보다 더 얄쌍합니다. 스타는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고양이과 맹수 중에 한 마리 있어서 이렇게 막 달려올 때 다리를 착 걸면은 그 속도를 못 이겨서 넘어진다. 덩치가 크잖아. 표범이야 표범. 걸기 전에는 물리지 않을까? 시타나 무는 힘이 엄청 약해. 예전에 동물을 엄청 좋아해서 다. 닮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마. 자, 이거 듣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글자 앞에 점이 찍혀 있죠? 요게 지금 방점이고 각각의 성조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인식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모음의 발음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읽으면 쉐라고 읽겠지만 중세고시기에는 셔이라고 얘기했어요. 셔이.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서 살펴볼게요. 충남대학교 국문학과 김창윤 교수님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낭독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성조와 문자들이 들어있어 여러분들이 낭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잘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세종어제의 훈민정음 나라스 말삼이 중구익의 다르하 문자와로 서로 사마스디 아니할사이 이런 견차로 어린 바익성이 이르고저 홀바이 있어도 마참 나의 저희 뜻을 시로 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나의 이를 위하여 어여스비 느려 사이로 28자랄 마이하노니 사람마다 하여 소비이여 날로 부모의 변한커이 하고자 할 사람이니라. 그래서 이게 점 한 개짜리랑 안 찍혀 있는 걸 인식하기는 좀 힘들었을 텐데 두 개짜리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회수가 몇 번일까? 조회수 몇 회일까 이거? 291만. 297만 정도 되고 291만 이렇게 되거든요. 야, 너네도 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회수 얻고 싶으면은 이거 녹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에 따라서 소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성조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의 개수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응. 그러면 중국어처럼 성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성조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제 사투리나 일반적인 말에서 성조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의미를 구별하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성조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사성이라는 거는 점의 모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름들. 그래서 점이 없는 경우, 방점이 없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활과 손처럼 앞에 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조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냐면 낮갑은 소리야. 낮갑은 소리가 뭘까? 낮같다. 낮은? 낮은입니다. 낮은. 다음에 앞에 있는 맛이라는 뜻은 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성조 중에서 가장 낮은 소리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리로 인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도 안 찍었겠죠? 다음에 이런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조 중에 평범하다라고 해서 평성이라고 얘기해. 평성은 점이 없는 가장 낮은 소리. 다음에 가장 낮은 소리가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맛 높은 소리 같은 경우는 높다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가장 높은 소리.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점이 하나 해서 얘네들은 높게 발음하는 소리라고 인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음의 높낮이가 다르니까. 다음에 가장 높은 소리는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거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뭘 이렇게 뭐? 나는 그 말이 모든 번에 다 나와서 놀래. 지구과학을 되게 열심히 했구나.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이거거든요. 손이라는 단어. 이 두 개가 안에 들어가 있는 한자가 달라요. 위에 점이 안 찍혀 있는 평성의 손은 손님 할 때 그 손이거든요. 밑에 있는 손은 손 숫자에서 이 신체 부위인 손입니다. 여기서 높게 발음하는 거성의 손이라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구별됐다는 거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처점이 낮고 나이중이 높은 소리. 처점, 그치 처음이 낮고 나이중 뭘까요? 나이중, 나중입니다.
이거는 처음이 나. 나중이 높은. 다음에 이런 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아까 들어봤던 거에서 한 번만 더 들어볼 건데 평성과 거성의 차이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제 뜻을 실어 표기 못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 한번 느껴보면 될 것 같거든요. 나의 저희 뜻을 싫어 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오, 굉장하죠. 그래서 요거는 음 자체가 처음에 낮았다가 높아지는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성의 눈과 상성의 눈이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성조, 다음에 방점의 개수에 따라서 저 단어의 의미가 구별될 수 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이제 밑에 거는 평성, 거성, 상성과 다르게 음의 높낮이랑은 관련성이 없거든요. 관련성이 없고 어떤 소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빨리. 빨리. 다음에 닿는 소리거든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빠르게, 빨리 끝을 닿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빨리 끝이 닫힌다면은 어떤 발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써 있는 거 두 개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에 입이 빨리 닫혀.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입. 다음 밑에도 낫 이렇게 발음됩니다. 요게 발음될 때 끝에 있는 받침이 빠르게 닫힌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다음에 여기 요 소리 같은 경우는 앞에 점이 한 개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찍혀 있는 경우, 점이 안 찍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을 닫는다는 건 음의 높낮이랑 관련성이 없어요. 음의 높낮이를 따로 가져가면서 마지막에만 끝을 닫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낫이라는 거 상성이면서 뒤에가 끝이 빨리 닫히거든요. 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하려면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낫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입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입성 같은 경우는 점의 개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점이 없거나 한 점이거나 두 점이거나 이렇게 있으니까 요것들을 다 가진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받침이 기역, 디귿, 기읍, 시옷 이것들로 끝나면 그냥 입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점의 개수와 관련성 없이 받침에 따라서 저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본다면 이 입성이라는 거는 소리의 높낮이라는 입성만으로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많이 질문들을 하던데 선생님 그러면 이게 소리의 높낮이랑 관련성 없는데 얘는 왜 점이 하나고 얘는 왜 점이 두 개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소리의 높낮이에서 거성이면서 다음에 끝에가 비읍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입성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거성과 입성이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높낮이는 평성, 거성, 상성으로 나타내주는 것이고 끝이 빠르게 닫히느냐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나타내주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두 개짜리 같은 경우는 상성 더하기 입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점이 하나도 없으면 평성 더하기 입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가 됐고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너네 둘은 되게 편하게 앉아있는구나. 선생님 때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우개에 던져가지고 맞았는데 저녁에 뜯어서 맞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야 그 편하게 있어도 돼. 현아 어찌면 높낮이랑 관련이 없다는데 그럼 거성 플러스 한 거는 응. 상성이랑 거성 플러스 한 거는 그냥
아 이건 뭐냐면 입성 자체만으로는 소리 높낮이랑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입성이 있다는 건 그냥 끝에가 빨리 닿는다는 것 뿐이고 앞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높낮이로는 거성인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 소리 높낮이를 나타내 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거, 그다음에 끝이 빠르게 닫히냐 안 닫히냐를 보여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일부러 평성과 거성과 상성만 얘기하려고 끝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아닌 걸 가져온 겁니다. 그럼 얘는 입성이 아닌 거야 그냥. 얘는 그냥 평성, 거성, 상성일 뿐이다. 만약에 여기서 단어를 바꿔서 이런 단어 없겠지만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평성이면서 입성인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입성인 거를 결정하는 요소는 방점이 아니라 받침, 끝나는 그치? 받침만으로. 네. 이것도 되게 쌤이 말한 내용을 예리한 척하면서 얘기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잘했어. 아 연우는 이렇게 하면 반응이 재밌어서 연우가 자꾸 이렇게 괴롭히게 돼. 그래서 뭐 방점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조를 표현하는 방점이 쓰였다. 요거를 현재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눈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1학기 때 음장에 대해 배웠을 거예요. 소리의 길이.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할까 짧게 발음할까? 짧게 길게 발음할 길게. 그래서 저 내리는 눈, 이거 눈 설자죠? 내리는 눈을 똑같이 발음한다면 어떻게 발음하냐면 이렇게 해서 요 기호를 집어넣죠. 눈. 우리의 그냥 신체 기관인 눈은 눈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 눈 설자가 현대 국어로 와서 장음인 눈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이것도 중세 국어에 흔적이 남아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 아까 저 교수님이 읽었던 그 내용을 좀 떠올려 보자면 얘가 처음이 낮고 뒤에가 높아. 그러면은 발음이 짧게 발음돼야 될까? 길게 발음돼야 될까? 길게 발음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소리에 길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중세국어 시기의 상성이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를 갖고 있었어요. 높낮이라 한다면 낮았다 높아진다는 그 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음에 이렇게 낮았다 높아지다 보니까 얘가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소리의 길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소리의 높낮이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로 오면서 사라졌습니다. 얘는 그냥 소멸했다고 써주면 돼요. 이거는 현대국어로 오면서 소멸해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가지고 있었던 이 소리의 길이는 어떻게 된 걸까? 현대까지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길이는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중세국어 시기에 상성이었던 단어들은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발음되는 단어이다.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은 대부분 중세국어 시기에 상성의 성조를 갖고 있던 단어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성조를 쓰진 않지만 소리의 길이는 현대국어에서도 의미를 구별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질문 없죠? 손은요? 손 같은 경우는 요게 그냥 거성입니다. 한번 높고 끝나거든요. 얘는 소리의 길이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손 이렇게 발음하고 끝나면 되고 손이랑 손은 어떻게 구별해요? 요거는 그 맥락에서 구별하지 않을까요? 그 음장이라는 게 다 쓰이진 않아. 모든 단어를 다 쓰이진 않는 거니까. 이거를 발이라 하잖아요. 발을 길게 하고 신체적 발은 짧게. 요거대로 간다면 얘는 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 이렇게 하고 높게 발음하면 끝냅니다. 길이가 없어요. 그럼 얘는 그 현대국어 단음인 거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발 같은 커튼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옛날에 얘 같은 경우는 발 이런 발음이었는데 상조는 사라졌어. 그래서 어떻게? 길이만 남아서 발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뭐야?
어성과 상성의 길이 얘는 길이가 없어요 애초에. 상상이냐 아니? 이게 뭐 리듬을 생각해 본다면 얘는 높게 하고 끝.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길이가 있는 건 이 상성밖에 없는 거죠. 길이를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또 까먹었어. 이따가 떠오르면 질문하세요. 이게 우리가 독창적으로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성조가 중국에 너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배웠어. 중국 배웠어. 근데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으니까요. 그치, 그거랑 연결성을 찾을 수 있겠지. 중국말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성조가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긴 좀 힘듭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뒤쪽에 가보면은 기출 현지 확인해서 OX 퀴즈 있습니다. OX 퀴즈 풀고 나서 설명을 하고 밑에 있는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성문법까지도 합니다. 오늘은. 야, 지금 몇 분인데 그런 소리를 해. 25분밖에 안 원래 남았는데. 지금 끝났는데. 뭘 지금쯤 끝나지? 뭔 소리야? 풀와가 풀과 대응하는 것을 모르겠어. 아, 저거 2번 같은 경우는 문제 전체적인 맥락이 없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풀과라는 걸 현대국어로 해석했을 때 풀과다. 그럼 이 둘 사이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은 뭐냐? 이거라고 이해해주면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거야가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인데 두 개 비교해봤을 때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이 뭘까? 이거에 대한 물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명확한 선지죠, 저기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했어? 아니야. 윤종이는 요새 행복해? 반말하는 거야. 행복하지 않다고? 너 말 잘해야 돼. 서운해요. 몬스터 지었어. 그래서 맨날 로그인하면서. 로그인했다 로그인했다. X가 있다고? X가 있어? 있지 않아요? 자, 요거 밑에 문제는 이따가 풀고 요 OX 퀴즈부터 풀겠습니다. 요거를 좀 단계로 나눠본다면 3번과 2번은 정말로 쉬운 겁니다. 성조가 있었다 또는 방점이 쓰였다, 요거에 대한 사실 여부만 묻는 거기 때문에 일단 3번 봤을 때 긴 여름에는 방점이 표시된 글자가 있다. 요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풀과라는 게 중세국어, 다음 이거에 대한 해석이 풀과라는 건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현대국어의 차이점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방점이 쓰였다는 거 또는 성조를 표현하는 방점을 쓰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1번에서는 점이 2개, 다음에 점이 하나짜리죠. 그러면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성조는 다르다. 왜냐면 첫 번째 음절은 산성, 두 번째 음절은 거성이니까. 그리고 또 5가 되겠죠. 네, 마지막 4번은 조금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답이 X입니다. 왜 X일까? 강약이 아니지. 강약은 악센트를 얘기하는 거죠. 성조는 음의 높낮이입니다. 그러니까 높낮이를 한자로 바꾸면 뭐가 돼? 높낮이를 한자로 바꾸면 뭐가 되죠? 고저입니다. 고저. 고저랑 강약은 달라요. 발음의 세기와 성조와 길이를 다 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성조, 음의 높낮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 문제는 그냥 성조에 대한 설명을 줘도 쉬운데 밑에서 그 풀이까지도 다 해주고 있죠. 요거는 저 위에 있는 말싸미의 발음을 보면서 요거를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보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닌데 이거.
야 이게 밀인데 다 뭘로 읽더라 이거? 왜 그러지? 이게요? 밀이야 밀. 아니 싸이. 야, 씨, 축구 본다고? 자, 요거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다 알려주고 있죠? 네, 첫 번째 아 같은 경우는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평성이라고 했을 때 가장 낮은 걸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점이 하나짜리 거성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 다음에 윌 같은 경우는 상성이니까 낮았다가 높아지는 모양. 다음에 싸이 같은 경우는 점이 하나 거성이니까 이렇게까지. 정답은 2번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겠죠. 바로 어떻게 해요? 아니 윌 싸이. 그래서 성조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 국어는 중국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만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은 말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다음에 고전 시가에도 원래는 성조가 다 표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방점이. 근데 저게 찍혀 있으면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 제외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모든 문헌에는 다 있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성문법을 보고서는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우리가 1학기 때 음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음절의 개념이 뭘까? 발음의 슈퍼난입니다. 음절. 뭐야? 그러면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할까? 그쵸, 의문은 의문인데 어떤 의문이 가장 필요할까? 기분자름 아니 분자름은 음절 의문 중에 어떤 게 필요할까? 모음. 모음이 필요하다. 모음을 중성으로 해서 중성이 있어야만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관점을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물리자이 모로마이 어우로자 꾸리이나니. 물리자이 모로마이 어우로자 꾸리이나니. 여기 나와 있는 물잇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든이네요. 모든. 다음에 저 자자는 글자 자자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모든 글자는 모로마이 뭘까? 모로마이. 뭐 해야만 한다라는 구성. 뭐라고? 모음으로? 어떻게 알았어? 맞죠? 모든 글자는 모름지기. 모름지기라는 거는 뭐뭐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모음지기 어우러자 같은 경우는 어우러져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글자들은 어우러져야 소리를 이루나니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글자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근데 이때는 소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기와도 관련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자들은 모여야만 소리를 낼 수 있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초성과 중성과 동성이 합쳐졌다.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원리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국어와 큰 차이 없죠?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지면 음절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중성 꼭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성. 중성, 종성. 종성? 예, 종성은 없어도 되죠? 근데 왜 저렇게 써? 초성도 없어도 됩니다. 아닌데.
야, 그 뭐야, 전예지의 예는 초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선생님도 예지가 너무 당당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예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 예지는 정말 멋있어. 그래서 이 초성, 중성, 중성이 다 합쳐져서 음절을 이룰 수 있고 음절을 이뤄야 표기를 할 수 있다는 원리로 생각해주면 되는데 우리말에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사례들을 쭉 본다면은 초성 없어도 되고 종성 없어도 됩니다. 근데 옛날에도 저기 보는 것처럼 이라는 모음 하나만 쓰진 않았어요. 초성은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요거 봤을 때 종성은 없죠? 종성은 안 써도 돼. 근데 종성을 안 써도 되는 거는 고유어에서. 고유어 같은 경우는 종성을 비운 채로 표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가 있고 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니은을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게 느껴집니다. 저기 나와 있는 글자가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글자 밑에 있는 이응은 그냥 동그라미 이응이에요. 꼬다리가 없거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글자도 꼬다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없어요. 그럼 이거 발음할 때 우리가 처음 보면 항상 뭐라고 발음해? 신종엉쟁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그 발음은 잘못됐어.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교수님이 읽었던 걸 봤어도 셔이종 어저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음이 없는 거야. 근데 얘랑 다르게 종이라는 거는 받침 글자에 음운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는 이응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옛이응으로 쓰였어요. 두 개를 좀 엄밀하게 구별을 해줘야 되고 다음에 이렇게 표기를 했던 이유를 이 고유어와 반대되는 걸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인식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고유어 한글에 비해서 중국 발음 같은 것들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모두 있어야만 표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자 같은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 이 중에서도 종성 모두 있어요. 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유어와 다릅니다. 한자어는 종성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표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실제로 읽을 때는 셰라고 읽어요. 셔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종성을 꼭 표기를 해줘야 돼.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응을 하나 만들어서 표기를 한 거고 다음에 여기에 그냥 이응이 쓰여 있다면 얘는 소리가 없는 음가가 없는 그냥 기호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음가가 없는 이 동그라미 이응을 표기했었다라는 걸로 인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고유어가요. 막 사람이 막 김지연 이런 고유어예요. 김지연도 한자입니다. 김지윤이요. 김지연도 한자입니다. 샘물 이런 게 고유어지. 그래서 그 한자어랑 고유어를 구별하는 방식은 옛날에 한자 쓸 때는 무조건 앞에 한자를 쓰고 옆에다가 그거에 대한 음을 달았습니다. 그럼 앞에 한자가 있고 옆에 글자에 셔이라고 쓰여 있는데 밑에 그냥 동그라미 이응이 있다. 그럼 얘는 발음해 안 해? 발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종같이 여기 나와 있는 한자가 있고 종이라는 발음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 이응을 옛이응으로 써놨어. 그럼 얘는 발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만 인식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런 표기 방식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표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는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동국 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했거든요.
동국정원식 한자만 표기된 그 당시에 한자를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성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리가 없는 이응을 기록하는 게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여기까지니까 여기 음가 없는 이응을 표기하는 방식이 뭐냐 한다면 동국정원식 한자만 표기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끝.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